제가 70년 초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사회 통합을 미국 대학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통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 통합이 아니라 통일인데 왜 통합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통일은 후진국 용어고 통합은 선진국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었으니까 통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회를 분석할 그런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실감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경우에 통합을 쓰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해보자 하고 학계에서는 그때부터 특히 뭐 사회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또 70년대 후반부터 학생을 가르치는데 통합이라는 이 말을 쓰니까 학생들이 모두 근데 통합이 아닙니다. 통일입니다. 통합이라는 말을 우리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은 유니피케이션이고 여기는 통합을 다른 용어로 썼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인테그레이션, 소셜 인테그레이션인데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라는 말은 지금도 뭐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80년대 말고도 90년대까지 하더라도 아주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재작년이죠.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정부기구에 여기 박경배 지원단장이 나와 계십니다. 정부에서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걸 처음 만들고 전 국무총리 고건 씨가 첫 사회통합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저를 보고 도대체 사회통합이 뭔가 그걸 와서 이 사회통합위원들 앞에서 첫 강의를 해달라 발제를 해달라 해서 내가 나갔는데 그때 정부의 당연직 사회통합위원이 16분이고 장관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 뭐 총장 하던 분들 포함해서 저명 인사들이 32명이었는데 그 48명 제가 놓고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걸 했는데 그때 사회통합위원들도 사회통합이라는 게 참 생소한 용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회 통합이 아주 절실한 이런 시기에 들어섰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 통합이 절실하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선진국 사회로 들어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진국에서는 절대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조가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쓸 만큼 이 사회학적 용어는 디프렌시에이션을 하는데 분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분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분화의 수준이 높을 때 사회 통합을 하지 않으면 사회를 분열해 버립니다. 사회 분열하면 사회를 해체돼 버립니다. 해체돼 버린다는 건 사회가 와에 대해서 망한다 하는 것인데 그런 중차대한 시기를 늘 거쳐가기 때문에 이런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고 그리고 모두 참여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3시 반까지인데 이미 1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10분이 남았는데 발제자가 25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자가 12분씩 이렇게 하면 85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또 발제자가 자기 발제에 대한 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또 토론자 중에서 또 하실 분은 또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플로어에서 사회통합에 대해서 참여해서 적극 토론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진건 사회통합 연구소 소장께서 25분을 시간을 그냥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저기 박경배 지원단장으로부터 김호섭 교수, 이병혜 교수, 김영기 부사장, 김동원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사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사회통합센터가 생겼다 하는 이 자체부터 굉장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대 소장을 맡으면서도요. 제 자신은 전공이 재정학입니다. 재정학 중에서도 조세정책이 저의 주된 전공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사회통합이라는 이런 일종의 하도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초대 소장으로 와서 사회통합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하도를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담론으로 삼고 많은 정책도 이런 사회통합이라는 이런 렌즈를 통해서 나름대로 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정립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 바탕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상당히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이 사회통합이, 과거에는 사회통합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대표적인 이 사약에서 주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지만은 요사이 이 사회통합이 경제학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뭐 사회통합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영어로 소셜 코이즌이라고 썼는데요. 소셜 캐피탈이라든지 소셜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경제 외적인 이런 문제로 치부치되어 왔던 이런 영역이 경제학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키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업그레이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딱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웬만큼 압축 성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제 민주화, 대한민국이 상당히 민주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화가 되어 있는 데서 각계 목소리가 지금은 웬만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 신문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SNS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 계층 간에 어떤 분열이 있으면은 절대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 사회 통합이라는 그런 이슈를 사회 담론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원에서도 사회 통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내용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출범이라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런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네트워킹하는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영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해 나가는 이런 것이 센터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발제 한 10페이지 정도 컴팩트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조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오늘은 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사회통합이 필요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경제학에서 제도 경제학도 비교적 경제학이 200년 역사 중에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경제 발전 내지 여러 가지 제도가 얼마큼 잘 디자인되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 발전 성장에 바로 직결된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그 제도만 잘 만들면은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강우벽 촛불 시위 같은 것은 이 제도 정책은 바른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상식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반드시 그 정책은 바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먹히지가 않았거든요. 상당히 뭐 대한민국 수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 거의 뭐 한 달 이상 거의 무질서 상태로 갈 정도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회의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 제도는 절대 현실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도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해서 하나의 그 외생 변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를 내생 변수로 남들이 보고 이 제도가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게 되면은 사회통합이라는 이 이슈가 비로소 경제 모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면 학교에 계시던 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정치 국회의원이 되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하는 그것도 결국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나름대로 한계 다시 말해서 통합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좋은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왜 필요한가? 저는 기본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결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3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만큼 사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에 이런 결과를 가진 기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선진국을 올라가는 이런 문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턱이 있는데 사회통합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는 이런 일종의 위기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 필요 조건에 대해서 사회적인 담론, 사회적인 논쟁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통합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회통합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은 뭐 대표적인 이념, 지역, 뭐 세대, 성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그 어떤 사회 갈등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소득 격차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뭐 왜 그런가 보면은 대체로 이념이나 지역이나 세대, 성별 같은 건 절대 통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좌우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역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사회 통합이라는 그런 이슈를 내셨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이슈를 내셔가지고 뭔가 발전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뭔가를 발달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그 핸들하기 쉬운 것이 바로 소득 관련 갭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 중심의 완화 중심의 이런 사회 통합이 우리 사회에서 아마 사회통합 이슈를 내세우면서 가장 어떤 코어 영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소득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책 방향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소득격차만 완화되면은 사회통합은 자동적으로 된다 하는 이 인식의 문제. 과연 소득격차만, 우리가 소득 분배 구조만 완화되면은 사회통합이 바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일종의 미신에 좀 빠져있지 않냐 하는 그런 몇 가지 면을 제가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양극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놓는
용어는 양극화인데요. 양극화는 지금 뭐 모든 그 언론에서나 뭐 지식인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사회 분열적인 이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격차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극화는 과연 우리가 존재하느냐? 다시 말해서 극과 극이 존재하고 중간층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양극화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이제 종교적인 이런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5천만의 어떤 소득을 봐가지고 과연 양극화 문제를 테스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국제간 비교입니다. 국제간 비교 연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결론이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미국보다는 양호하고 유럽보다는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간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극화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가치 중립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과학적인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학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화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양극화 지수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폴라라이제이션 인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많은 국가를 적용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키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지니 개수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니 개수가 떨어지면 소득 분배가 양호하게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니 개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양극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지니 개수를 보완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양극화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적용한 연구, 대표적인 거로 제가 세 가지만, 분야별로 세 가지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캐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최근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결국 진위계수하고 양극화 계수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위계수 그 하나의 어떤 그 차이하고 그 변화하고 양극화의 그 변화하고는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또 뭐 저 중앙대 계시는 유한근 교수 뭐 물리학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 이런 분석이 강한 분입니다.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리고 케이다에서 유경재 박사가 나온 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한 이 세 가지 연구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양극화 지수는 진위계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양극화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항상 착취한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바로 한 두 달 전에 KDI의 김지훈 박사가 발표한 언론에 많이 아마 언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20년간에 우리가 뭐 이 타임 20년 정도의 스팬을 보게 되면 대충 다 나타납니다. 제조업 분야로 연평균 출하액하고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간에 있어서 큰 기업이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또 양극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과학이 아니고 일종의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일반 국민들에게 또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현상이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을 사용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인데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사촌이 논을 사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왜? 내 자신의 소득, 재산의 변화가 없이 사촌이 추가적 논을 한테 샀기 때문에 그 사회는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레토, 개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촌이 배가 사면 논을 사게 되면은 배 아픈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이런 그 배 아픈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배 아픈 감정을 정부가 개입해서 사촌이 논을 산 데 있어서 못 사게 한다든지 혹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일부 나눠줘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학에서 그렇게 큰 어떤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소득 격차 완화 중심의 어떤 그 사회통합 정책에서 문제점이 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바로 이 소득 격차 완화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소득 격차 완화는 대한민국 전체, 다시 말해서 5천만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소수 계층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배 아픈 감정이 있다면은 이 배 아픈 감정을 위해서 가진 계층의 어떤 그런 자원을 뺏어서 가지지 못하고 배 아픈 이런 계층이 옮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 전체의 경제 성장 발전은 더디게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 특히 이제 재정학에서 이 일종의 대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득 분배, 소득 격차 완화 정책하고 빈곤 완화 정책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소득 분배를 완화시키면은 빈곤이 완화되고 빈곤이 완화되면은 소득 분배가 완화된다 하는 이런 기계론적인 이런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책이 대한민국 5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소득 분배 정책에 많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정부는 5천만의 전체 국민의 소득에 개입하지 말고 빈곤 계층, 다시 말해 전체 소득자 중에서 한 10%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지 나머지 90%는 놔두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그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경제학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 격차 완화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정책의 구체적인 것을 보면은 전부 그런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고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맹목적인 수요, 복지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사회 통합이 된다는. 자, 지금 우리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은 보육을 공짜로 모든 계층에 확대했더니 당장 6개월도 안 돼서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그 하나의 촘촘한 어떤 그 디자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자, 복지는 확대하면 좋죠. 근데 복지는 반드시 비용이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굉장히 비싼 정책 수단입니다. 특히 개방화 시대에 조세 경쟁, 다시 말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충분한 사회적인 베네핏을 생각하면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복지 확대라는 이걸 통해서 세금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은 그 복지를 수혜받는 계층은 처음에는 좋아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되게 되면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지가 확대가, 복지 수혜가 하나의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요 사이에 우리 보면은, 복지 부분에 권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복지 수혜층 사회적 배려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복지 수혜가 권리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자, 그런 권리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높여야 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게 되면은, 저항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진 자에게 세금을 강화하고, 가지지 않은 자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 통합 정책이 아니고 바로 사회 분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 통합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회 통합을 얘기하면서 카운터파트로 얘기하는 것이 사회 갈등입니다. 과연 사회 갈등이 우리가 제거해야 대상인가? 항상 우리가 사회 갈등 심각하다 하면 사회 갈등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의 사회 갈등 어떤 연구를 봐도 심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거 보면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4위고요. 보사이에서 한 거 보면은 행복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OECD 전체 30개국 중에서 25위. 거의 뭐 바닥입니다. 어떤 기관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갈등,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한국 사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압축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을 우리가 성장을 하는 그런 에너지로 우리가 바꿔놓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 150년 동안 하던 이런 경제 성장을 30년 동안에 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국민들입니다. 이 에너지를 갈등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느냐, 갈등 수준에 머무느냐, 아니면 그 갈등이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런 순구조로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결국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사회 통합은 정부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09년에 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도 사회통합 수석이라고 이렇게 수석급으로까지 사회통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도 사회통합 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임장관이 이렇게 해서 많은 부서에서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부분에서 깃발을 든 거,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소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간 부분에도 이런 사회 통합을 가지고 담론을 형성하고, 논쟁을 이끌어 나갈 그럴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공공 부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단계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제적이고 제도를 통하고 정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통하게 되면은 강제적인 겁니다. 획일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런 사회 통합을 누가 하느냐? 100% 정부가 하게 되면은 그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은 어떤 획일적인 제도적인, 강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발적인 에너지는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가진 자가 더 내어놓고 가지지 못한 자는 정부로부터 받는 이런 수혜청은 사회에 감수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 그런 어떤 이끌어가는 힘, 이것이 필요로 할 때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리에서 사회통합센터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시간. 예,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기여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를 통한 이런 그 정책은 지금 21세기 개방화된 이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도 내지 용어가 조세 경쟁입니다. 조세 경쟁, 다시 말해서 세금 낮추는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21세기 대한민국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점은, 정부 부분이 깃발을 올렸지만은 민간 부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자발적인 이런 분위기를 민간 부분에서,
또 다른 깃발을 들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시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정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성, 문화를 통해서 가진 자의 이런 심성을 자극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공감이 돼야 됩니다. 제 발제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빌 게이츠의 말이 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센텐스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되지만은 딱 읽고 나면은 마음이 훈훈해지고 뭔가 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이 신경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 가진 자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지 못할까? 앞으로 우리 사회 많은 가진 자들이 이런 멋있만을 통해서 이런 민간 부분에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는 그런 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역시 이 경제학자답게 소득 격차의 포인트를 두면서 사회 통합을 어떻게 정대해 갈 것인가, 또 반대로 사회 갈등을 어떻게 완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키포인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배 저 측에서 제일 좌측으로부터 박경배 지원단장, 그 다음에 김호섭 교수, 이병혜 교수, 김영기 부사장, 그리고 김동원 사무총장 요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시간은 12분을 초과해 주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박경배입니다. 제 이름이 순서에 보면 제일 끝에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받으신 그 책자를 보셔도 제 거는 맨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끝에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 최병일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민간 부문에서 이런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회 통합을 또 하나의 강론으로서 논의를 하시는 그러한 기구를 새롭게 출범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또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을 준비한 것을 보시면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사회통합의 의미와 사회통합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일단 오늘 발제를 하신 분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첫 번째 파트에다가 담았고요. 두 번째는 조금은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고 또 지적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회 통합과 사회 갈등이 없는 게 통합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사회 갈등이 많고 이 사회 갈등이 풀어져서 사회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복 선생님께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저희도 그런 문턱이 온 것 같습니다. 문턱이죠. 넘어가기 위해서 사회 갈등이 줄어들어야 되고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먼저 이해를 해야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것도 발제문에 있습니다만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주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다양하게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사회 갈등을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인종이나 또 종교 이런 부분들이 더 포함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종 문제는 그렇고 최근 다문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고 종교 부분도 조금씩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슬람하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쪽이 극렬하게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라서 부문이 아니고 원인에 따라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 이익의 충돌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치관의 충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좀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윤의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익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좌우 현재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치의 충돌에 따른 그런 갈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사회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방금 원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익의 충돌, 가치의 충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해법이 결코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익의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치의 충돌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거는 해법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쉬운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낸다, 풀어준다 이런 차원보다는 공정,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갈등, 사회 갈등 해결 방법, 접근 방법을 간단히 여기까지 소개를 좀 드려보면요. 법과 제도, 이게 첫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시스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안별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문이든 어떤 사안이든 간에 그런 개별 사안별로 법으로 만들고 또 제도를 정비를 해서 어떤 이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과 제도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범을 2009년도 12월에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대학 시간 강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가 어떻게 보면은 블루 칼라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그렇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중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학 시간 강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원의 지위를 인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교원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인정을 해달라. 두 번째가 너무 받는 돈이 적으니까 좀 더 달라. 이 두 가지가 큰 요구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바로 그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그런 개정안이죠.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거는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 바로 법과 제도를 접근 방법 중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법과 이런 제도 이런 거 갖고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 조정이라는 게 너는 이만큼 갖고 너는 이만큼 갖고 탁탁 잘라줄 수 있으면 법과 제도로 다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해결 방법 중에서. 그것이 바로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 갈등만 저희가 이제 다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님비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혐오할 만한 시설이 들어오니까 싫어하는 건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짓는 거고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자, 그러면 피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한 조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다뤄보자. 이게 이제 그 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그런 거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생각으로 해서 해봤는데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를 못해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된다면 좋은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아까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2010년도에 이제는 문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그 조선일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했고 조선일보에 7번 쭉 연재가 됐었습니다. 기획 연재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다 떠나서요. 결론만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결론은 뭐였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교양 시민의 양성이 육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소통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려고 그러면은 화합이 되려고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어떤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것에 필요한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그 소양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그 아카데미 형식을 빌려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한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대화의 기술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강좌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 작년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봤고요. 올해 전국 16개 시도에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스템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공공 갈등 예방을 해결하는 법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어서 올해까지 저희가 쭉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직은 가칭입니다만은 국가 공론위원회라고 하는 프랑스에 가서 보면은 CNDP라고 하는 뭐 그런 기구가 있어서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 CNDP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 안에 공공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토론에 참여하도록 운영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또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것을 사업자가 그 내용을 갖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식의 어떤 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얘기를 들어본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가 그분들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업에 관련된 그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전부 공개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뭐 오래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은 불만이 갖는 것이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냐 요겁니다.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처음에 크게 영향이 바로 오지 않을 때는 다 알려줘도 그런 정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내 일로 떨어지면은 그때가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보의 비대칭 부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하고 그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하고의 정보 비대칭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큰 요소더라.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줄 수 있도록 중립적인 기구에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게 CNDP고, 제가 아까 말한 국가공론위원회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분한 그 기간을 해주고 이제 얼마나 반영을 해주느냐 그 부분인데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알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만족. 이런 그 문화 차이는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되겠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가치 충돌에 따른 문제는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통일, 뭐 통합에 대한 개념 말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회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자 뭐 수검에다가 화이부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화롭게 하지만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좌우든 진보건 보수건 간에 그것은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컨센서스 2010, 2011년도 작년에 컨센서스 2011이라고 하는 거를 보수와 진보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갔던 뭐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올해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 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총괄적인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소개를 더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 바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국민제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통합에 관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달라.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거를 부산으로 옮겨달라. 이런 제안입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사회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부산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경기도는 잘 발전하는데 지역 발전이 균형적으로 돼야 사회통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전부 생각하는 거, 또 바라는 것이 전부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을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연구 관련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자재학계에서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제 경제 발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그냥 뭐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너무 좁게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한번 의견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으로서 이제 소득 격차 완화 중심의 정책, 그다음에 그 정책 대상을 인권층으로 국한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OECD에서 그 권고한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보면은 소득 분배 개선하고 또 빈곤 완화 이 두 가지 부분은 같이 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뭐, 그 다음에 강제에서 자발로, 원칙적으로 훌륭하고 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런 거꾸로 반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진 자의 선의에만 기대서 빈곤 완화 문제 해결을 하자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답도 좀 준비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분하고 민간에 있는 분하고 갈등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언제나 있는데 아마 정부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갈등을 병기 현상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애버릴까, 뭐 낮출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없게 할까, 그래야 좋은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간에서의 갈등은 병리 현상이 아니고 정상 현상이다, 이렇게 노멀한 현상이다. 갈등 없는 사회가 없죠. 그리고 어느 사회든가 다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없애보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기능적 시각이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정근 소장께서도 갈등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에 있으면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 다음 김호섭 교수께서 지금 25분입니다. 2시 25분이니까 37분까지 1분 더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선 그 통합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사회과학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우리 송복 선생님이 아마 제일 선두에 서서 그 연구를 주도해 주셨던 학자님 중에 하나인데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주된 연구 테마를 삼았고 경제학에서는 아마 통합이라고 하는데 별 크게 연구 테마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언제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 뭐 이런 또는 뭐 분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쪽을 했지 그것이 어떻게 성장을 하든 분배를 하든 그것이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덜물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주류 경제학자이셨던 그 현진건 선생님께서 또 통합이라고 하는 화두를 꺼내주신 데 대해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뭐 통합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이제 한국의 그 갈등 문제, 갈등을 전제로 한 통합이니까요. 이거 생각할 때 이제 한국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70년대, 80년대 헝그리 소사이티 말하자면 그 배가 고픈 사회에서부터 요즘은 앵그리 소사이티 말하자면 이거 뭐 좀 그 말장난기가 있는 이 말입니다만은 좀 화가 나 있는 분노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왜 분노하느냐? 이게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한 불만 혹은 자기가 당연히 있겠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잘못 대우받는 것에 대한 이런 불만이고 그 불만이 집단적으로 집단화되고 이러면 이제 사회 갈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통합께서 저도 뭐 뒤져봤더니 이게 소셜 코이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또 정치학에서는 코이전보다는 지금까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또 미국 학계에서 보면은 인테그레이션에 관련된 연구가 아까 송복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유가 미국은 이미 갈등이 내포되어 있던 사회였거든요. 단일 다민족의 이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흑백에다가 말도 뭐 영어입니다만 굉장히 다민족이 살고 있고 또 지역도 넓고 흩어져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사회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어떤 주류 엘리트들에게 상당히 큰 과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 뭐 5,000년 역사가 있고 5,000년 아무도 안 믿습니다만 하여튼 5,000년의 역사가 있어서 단일 민족이었고 비교적 모두가 다 잘 못 살았던 사회고 뭐 담도 없고 이래갖고 다 남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회고 이런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쁜 의미로 아까 그 송국성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일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살았던 거죠. 다 못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고 해서 또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고 또 민주화도 성공을 해서 사회가 많이 고도화됐고 분화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가 많이 생겨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원인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을 했고 이런 그 갈등 발생 앞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의 그 발생 앞에서 한국 사회 전체 혹은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도전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통합을 해 나가냐 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한 말하자면 현정근 선생님께서는 발전문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그 사회 통합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이거는 누구 일 개인의 혹은 일 계층의 일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의 발생이 아까 그 박경배 지원단장님께서도 여러 그 원인을 잘 말씀했고,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의 갈등을 구분을 하자면 이념, 계층, 지역, 세대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갈등의 발생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또 제식으로 구분을 해주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만 자연적인 상태로 이걸 계속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해서 시장의 실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잘하는 사람은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해서 잘 못 사니까 이 잘 못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걸 발휘해라 해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이 격차가 이미 발생된 상태를 보고서는 그 자체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 자연적인 상태로 놔두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이것이 이 갈등, 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갈등, 이런 것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고, 아마 지금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진근 선생님께서 민간 대기업들 혹은 민간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을 푸근하게 해서 빌 게이츠처럼 푸근하게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즈니까요. 하여튼 그것을 좀 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한민국만의 그건 아닙니다만은 정부가 실패를 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두 개로 나누면 정책에 의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권이 잘못을 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실은 정책학에서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 제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되면 이건 언제나 수혜받는 집단이 있고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 FTA를 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집단은 한미 FTA에 의해서 굉장히 혜택을 받지만 한미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거는 반대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정권의 실패라고 위한 부담도 정책이 발생하면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분열의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이 이제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해갖고서는 뭐 해군기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혹은 뭐 4대강 이런 문제들이 전부 이념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또는 한미 FTA의 소고기 파동, 이명박 정권 초기에 우리 현정원 선생님께서 발제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도 정책을 좀 잘못 집행하는, 정책 집행하는데 조금 잘 못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못해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권에 의해서 실패가 돼서 사회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제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거나 정권의 운영에 의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는 실은 사실 행정부 자체가, 이거는 혹은 정권 자체가 이건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영호남 지역 갈등,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갈등입니다만, 이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권에 의해서 더 심화되고, 이것이 나라를 정말 절단될 만한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정권, 이거는 제가 잘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호남 사람들 많이 발탁을 하고, 또 그 반대로 김대중 정권 때 영남 사람들을 많이 발탁을 했으면은 이런 영호남 지역 갈등이 사회 갈등하고 대한민국을 절단낼 만큼 그렇게 하는 갈등을 조금 완화시켰을, 굉장히 완화시켰을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고소영 이런 그 타이틀의 고소영이라고 하는 배우에게 매우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인사권을 남용하는 남용이라고 봐야죠. 남용하는 그러니까 갈등의 주체가 정권이 갈등의 주체가 되는 이런 그 해서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건 아마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에 의해서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부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생겨난 갈등은 여러 교과서에서 경제학 교과서, 정치학 교과서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세금 문제에 의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여러 선진국 복지국가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얘기가 거의 본론이고요. 하나는 이제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진건 선생님이 쓴 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소득 격차 문제를 우리가 사회 이슈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양극화 해소를 사회 이슈로 만드는 건 굉장히 오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를 한다 그러면은 극을 해소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놈을 좀 잡아당기고 아래 있는 놈을 좀 밀어올리고 이렇게 하면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소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거는 잘난 놈들은 더 잘나게 하고 더 뛰어나가게 하고 돈을 버는 놈들은 더 잘 돈을 벌게 하고 대기업은 더 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도 더 잘 살게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12분이 됐습니다. 빈곤을 해소하는데 혹은 사회적 약자를 해소하는데 사회 통합 정책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을 어떻게 주저앉혀서 혹은 잘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을 발목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현진건 선생님의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고 이것은 크게 좀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이 갈등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갈등이 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7개 갈등을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3대 갈등이 제일 먼저 지역 갈등을 듭니다. 제가 지역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처음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갈등, 그 다음에 이념 갈등, 이걸 3대 갈등을 들었는데 계급 갈등이 왜 안 들어가느냐. 한 4번째쯤 하면 계급 갈등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를 중간층에 편입시키는 그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중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층도 중간층에 넣고 하층도 중간층에 자기를 넣는 이런 경향이 강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구에서 보는 계급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한 갈등을 우리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사회조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잠잠해 있었던 것인데 작년을 계기로 해서 나타난 세대 갈등 이것이 있고 천만다행으로 외국에서 아주 참여화된 종교 갈등, 인종 갈등 이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상당히 첨예화한 현상으로 우리나라 보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지역 갈등이고 노사 갈등이고 이념 갈등이더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 사회조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김원석 교수께서 지역 갈등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혜 교수. 지금 점심 식사 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곤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발제하신 분이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홍일점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결하고 요약되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학문에서는 통속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산업은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이 우리 사회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면 제가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병혜 교수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MB 정부가 시작될 때 그 사회통합위원회 2년 분과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위원으로 뭐 승진을 했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렇게 승진이 돼 있고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재작년에 그만뒀지만 라디오에서 주말마다 9년 동안 시사 프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앉아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진행을 해보면은 얼마나 깝깝한지 우리 사회가 진행되어 가는 것들이 매년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뭐 자본주의, 요즘에 자본주의 4.0, 5.0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커뮤니즘, 뭐 신자유주의 다 좋은데 가장 무서운 이즘이 뭐냐? 저는 파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 노무현 정부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시고요. 끝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굴러갈까? 나라가 굴러갈까? 국민들이 그 당시 선진화 이야기하는데 정말 될까?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박경배 단장님 나와 계시지만 사회통합위원회가 또 하는 걸 봐도요. 이게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가 해야 되는 건가? 좀 더 어떻게 좀 조직적이고 시스테매틱하면 안 될까? 하는 것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없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해왔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토론문의 이쪽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아시아경제 기자가 나와 있어서 제가 아시아경제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그 유엔이 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행복지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56개국 중에서 56위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산다는 나라 말레이시아 51위고요. 태국도 52위입니다. 그리고 OECD가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를 조사했는데 34개국 회원국 중에서 26개 나라 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그 밑에다가 그 올리백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지금 한번 오른쪽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오른쪽 한번 보세요. 네, 좀 잠이 깨시나요? 제가 왜 여기를 보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지금 36층입니다. 아까 현진건 교수님께서 왜 사회통합인가? 더 잘 살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잘 삽니다. 뭘 더 잘 살기 위해서의 통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자 국민들이 느끼는 더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있지만 행복지수라고 할까요? 아, 나 이만하면 잘 살아. 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통합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 아마 세종대왕보다도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들을 많이 드는데요. 물질적인 부라든가 풍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통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회통합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냈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게 이 정도로 안 되는 거구나. 그겁니다. 왜 사회통합이냐?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통합을 우리 현진건 교수님은 경제학을 공부하신, 재정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발제를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방향도 제시를 하셨지만 저는 복지 문제 하셨습니다. 그 빌 게이츠, 가진 자의 자발적인 자선과 기부가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된다. 아니요, 저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있는 거 가지고 나눠주게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되니까 미국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구성이 국가 자력이 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요, 그런 복지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합시다. 어떤 복지해 주느냐. 사람들한테요,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없는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파퓰리즘이 무섭다고 그랬는데요. 제일 무서운데 지금 그리스, 유럽발 경제 위기, 스페인 왜 이렇게 됐습니까? 파퓰리즘입니다. 복지를 그냥 막 나눠줬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 가보세요. 물론 조상자를 만나서
뭐 관광만 가지고도 잘 살았지만 스페인도 그렇고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스페인도 무슨 점심시간 서너 시간씩 있고요. 뭐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도 일자리 창출, 고용 굉장히 고민해 왔거든요. 앞으로 사회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선택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어렵다. 나눠주는 복지는 끝이다 이제. 그거 파퓰리즘 그만해야 됩니다. 그거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복지를 이야기할 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MB정부가 사회통합 얘기하면서 저도 그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왜 사회통합이 안 될까? 해보니까는요. 공정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10명 중에 7명이 이것도 제가 일쪽에 나왔는데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그러니까 사회통합 안 되는 겁니다. 정치가 31.2, 법조계, 언론계 이렇게 공정사회 저해하는 요인들이 쭉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자 사회통합의 방향에 뭐가 중요하냐? 공정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왜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사회 얘기했냐? 제일 공정하지 못하게, 공정사회로 못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화두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정사회에 대해서는요, 뭐 너무나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사회통합을 할 것인가에 가장 기본적인 거로 공정사회를 갖다가 이야기해야 된다. 물론 현진건 교수님이 어떤 사회통합을 위해서 갈등을 제거할 게 아니라 조정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정사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언론입니다. 미디어. 제가 디지털 미디어학과 뭐 방송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몽테스키에가 삼권 분립을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미디어 언론이 이 모양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론이 공정해야 됩니다. 요새 말하면 미디어 모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상이나 그런 것이 미디어 특성에 따라서 왜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문방송, 신문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 헤드라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방송 당연히 편집이나 이런 거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적인 공정과 공간적인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시간적인 거는 몇 초 몇 분 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상적인 공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경찰의 입장에서 쓸 거면은 망원 렌즈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물 뿌리는 것들, 사람들이 막 뭐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때린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보여주면 어떤 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경찰이 막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 뿌리는 걸 보여주면 그거를 본 사람에 따라서 그게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언론의 공정성, 제가 이 예를 들은 겁니다. 데모대를 가지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물론 데모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것인가 저널리스트들이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회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현진건 교수님은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imagerizing growth라고 그래가지고 왜 빈곤화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국민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 바구아티라는 사람이 쌀을 10% 증산을 했는데 이상하게 쌀값은 20% 더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이 빈곤화 성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할 곳을 주고 뭐 고령화 얘기하고 저출산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그냥 3가지 정도 우리 현진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발제하신 것 중에서 거의 많은 동의를 하고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양극화라는 단어 자체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현진건 교수님이 조금 요거는 다른 표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제가 동의하고요. 일자리 창출과 고용 그리고 공정사회가 잘 돼야 되고 또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만큼 사회통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그냥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또 아주 전국을 찌르는 발제를 토론을 해주시네요. 근데 세종대왕 때보다 지금 더 잘 산다 했습니까? 못 산다 했습니까? 더 잘 살죠. 네. 네. 세종대왕 시절에 아니 세종대왕보다도 더 잘 사는 저희가 잘 사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그 맞는 말입니다. 이 세종대왕 때 아주 못 살았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성구이라니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허균의 그 홍길동전을 보면 그 서문에 천하의 도적이 횡행하고 백성들은 관리대로 가렴죽으로 거리에서 굶어 죽고 있던 그 세종대왕지 시절에 홍길동이가 나왔다 하는 서문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성군에 대한 이미지하고 실제로 세종대왕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허균의 이미지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여담이고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기 부사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농담 한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가시면 뭐 LG, 삼성, 현대 간판 보시면서 그 뿌듯함을 느끼시다가 또 국내 들어오면 또 대기업 욕하게 되고 대기업 막 욕하다가 또 아들, 딸이 대기업 들어가면 기분 좋고 뭐 이러신 거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 대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그 지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회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동의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쪽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제 그 직책이 CSR을 맡고 있는데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켜져 있나요? 예. 그럼 왜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아까 그 정부에서 나오신 우리 말씀 주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컴팩이 있고 또 ISO 26000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그 평가기관들의 그 평가 기준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기업이 거기에 점차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그 자체 속성상 전략적으로 사회적 이슈도 해결하면서 기업이 돈도 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뜻이죠. 마이클 포터가 얘기를 한 거지만 CSV라고 Creating Shared Value,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도 해결하면서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죠. 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기업이라는 속성을 보면은 사회적 이슈도 해결하면서 돈만 벌 수 있으면 왜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원래 인간의 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제가 우리 LG그룹을 창업하신 구인의 회장님의 말씀을 봤더니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면 결국 사회 책임의 활동, CSR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 ISO 26000에서는 CSR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SR이라고 표현합니다.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뿐만 아니고 정부도 GSR.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 오시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수님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ISR 해야 된다. Intellectual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했어요. LG전자 노동자는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저는 그래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면 책임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책임 시대에 오지 않으면 사회 통합이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주체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NGO는 NGO대로,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모든 주체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은 잘해야 되고 나는 이런 식이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도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ISO 26000에 나오는 것 같이 인권이나 노동 또는 환경 또는 공정 관행 그리고 소비자 이슈 그리고 로컬 커뮤니티 이슈. 로컬 커뮤니티 이슈는 우리
김 사무총장님이 또 나눔이라는 걸 말씀하겠지만 이런 이슈, 그리고 그 조직 자체의 지배구조 이런 거에 관해서 늘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런 사회책임 활동을 하면서 너무 그 사회공헌이라는 쪽에 몰입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그 필요처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스는 여러분한테 좋은 뭐 이익을 주는 거지만 버스를 운영하려면 휘발유를 태워야 되고 그러면 공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휘발유 안 태우고 전기를 쓰면 좋지 않겠냐? 전기 만들려면 석탄 떼야죠. 아니면 댐 만들어서 숨을 대면 환경이 깨어나죠. 원자력 하면 원자력 이슈되죠. 예?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피하지 못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기업이 할 일은 뭐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것들을 줄이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이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마이너스 이펙트를 줄이느냐? 그게 CSR이라고 봐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기업들의 입장에서 좀 비판받는 거 몇 개만 좀 이렇게 말드리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최근에 CSR이 이렇게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이렇게 좀 얘기되면 CSR 워시, WASH 이게 이제 뭐라고 덧칠하기라고 하죠. 덧칠하기. 그러니까 CSR을 하는 척하면서 제대로 CSR을 하지 않는 것, CSR 워시라는 말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환경의 이슈를 만들면서 또 이 환경을 잘 보존하는 듯한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걸 그린워시라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유방암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핑크리본을 많이 다는데, 핑크리본 달면서 이제 사실은 또 기업이 하는 활동 중에는 마이너스 이펙트를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뭐 핑크워시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글로벌 컴팩이 굉장히 유행해서 한 7,000개 정도 기업들이 가입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컴팩에 가입해놓고 사실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게 블루워시라고도 그래요. 이게 유엔기구가 이제 청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직 우리가 이 CSR 측면에서 상당히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일들은 국제적 기준을 어떻게 미트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과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네거티브한 임팩트들을 줄일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결국 사회적 통합이 한 구층에서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이 하고 있는 그렇게 큰 담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 통합의 큰 거대 담론 속에서 기업이 한 구층의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사약에서 사회 통합에 대한 정의를 김영기 사장님은 기업에서 경험적으로 그대로 내리고 있는데, 사회에는 무수한 사회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가 각기 자기 책임을 갖다가 최대한 이행하는 것, 그것이 사회 통합이다 하는 그런 정의인데, 이 사약에서도 사회 내 무수한 부문, 주체들이죠. 주체들이 자기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응집된 하나가 되는 거. 여기에서 사회 통합을 소셜 코히전이라 했는데, 코히시브 호울, 응집된 전체를 만드는 거, 그걸 사회 통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회 통합을 물리적 현상으로 유추했을 때 사회 통합의 가장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자동차 엔진을 듭니다. 자동차 엔진은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이 최대 한도로 자기 기능을 증대시키면서 엔진이라는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통합이다. 사회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사회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기 사장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훈 사무총장님. 예,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김동훈입니다. 나눔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1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나눔본부에는 정경련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MBC, KBS, SBS, 한국방송공사가 이제 대표로 해서 3개 방송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은 삼성, LG, SK, 주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팀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국내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NGO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유니세프 이런 기구들, 그리고 사회봉사센터, 정부 산하의 공기업들이 들어와서 한 100여 개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나눔문화를 통해서 국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해소하기 어려운 완화를 해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게 이끌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나눔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간에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좀 통합적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 체계를 좀 원활하게 간소화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과 민간인들이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을 나눔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크게는 저희가 KBS하고 공동으로 4월 벚꽃철에 여의도 광장에서 나눔 대축제를 하고, 10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나눔 관련한 단체들이 함께 자기가 하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상주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희 단체를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사회 통합 필요성과 과제들에 대해서 저는 좀 사회 통합 사회라는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이 통괄적으로 사회 구성 원들의 주요 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체제상의 또는 현실적인 모순들, 갈등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발표에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부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다시피 10위권에 이르는 경제 대국인데,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연령이 낮아져 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도 자살하는 아주 그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 지수로 소모되는 비용이 2009년도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연구로 보면 320조에 이른다. 320조라는 돈은 저는 처음에는 억 단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 단위로 나가는 걸 보면서 이대로 사회 갈등을 방치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치도 더 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사회 갈등을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사법 쪽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 대의민주주의인데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뽑는데
정당 투표가 아니라 국민들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할 만큼 정당의 기본적인 어떤 신뢰나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건전하게 서야 정당을 통해서 각 계층의 어떤 이념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그것이 타결하고 하는 통합 기제로서 정당이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당 대의 정치가 한계에 달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도에 비해서 너무 중앙 권력이 집중돼 있고 과도한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같이 정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분단 비용도 너무 크다. 그리고 사법이 법 질서가 항상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요소인데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무전유죄라는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법과 법 질서를 통한 사회 안정을 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제 부분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저성장 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해서 수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경제가 일정하게 우리가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게 고용 창출하고 연계가 안 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우리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생태계를 보다 다양하게 하면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농촌 경제를 활발하게 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하는 데는 노력들이 사회적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 이제 복지라고 바라보면 이제 사회 안전망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끌어가자고 하면 생산적 복지 제도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노동력이 있는 노인,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노인들을 대한 어떤 취업이든 일자리, 그리고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서 1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인구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인구가 가장 낮은 나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향후 5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인 어떤 국가 형태를 띠고 운영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그런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교육비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교육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인지 살려내야 된다. 지금 돈을 뭐 아무리 벌어도 대다수가 사교육비로 쓰면서 우리 사회가 법만큼 그것을 문화적으로 누리거나 삶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병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서 유학을 보내면서 또 고소득층도 또 다른 형태의 유학비를 마련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안락하고 행복한 상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다시피 이게 원전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또는 뭐 전쟁이 발발해서 어떤 그런 핵저장 시설이 파괴됐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체적인 공멸을 가져오는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핵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 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태리 볼로나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100년 만에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금 뭐 어떤 식량 고갈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안정을 구할 수 없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문턱에서 지금 계속 좌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인구가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건설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우리가 그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북 관계를 적어도 경제적인 공동체 수준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본과 기술을 북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안보 위기를 줄여서 거기에 투자되는 군사비를 우리가 청년 실업 해소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제도에 더 투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체 건설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지역 감정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 지역 감정을 확대 재생산해서 권력을 쥐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여기 일상생활에서 사는데 마치 전라도 사람이 기아를 응원하고 경상도가 삼성을 응원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헤게모니를 쟁탈하는 수단으로 사회 지도층이 이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갈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방송 또는 정치인들이 하지 않도록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체적인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 정당, 민간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위기 국면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현재 기업이 저는 뭐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이미 모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동 인권이나 또는 뭐 친환경적인 것들이 생산 품목에 전부 기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적합해야만 글로벌 기준에 해야만 우리가 수출을 하는 시대에 됐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기업은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보다 인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도 하나의 우리가 나눠져 있는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글로벌 시티즌십을 요청받는 시대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편화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자립도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극복하고 하려고 하면 지난 IMF 때 전 국민들이 근무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데 정신적인 원동력, 통합력을 보여줬듯이
우리는 사회적 통합을 항상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치열한 세계 경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좋고 훌륭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훈 총장님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환경 에너지라든지 또 평화 구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예를 드셨습니다. 이래서 토론 5분의 말을 여러분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김동훈 사무총장 나눔 국민운동 본부에 계시다니까 제가 어느 금융통계학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몇 프로를 쓰고 몇 퍼센트를 남겨두고 우리가 죽느냐 하는 그 조사를 했는데 거지도 자기 가진 것의 8분의 1만 쓰고 8분의 7은 놔놓고 죽더라 하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지도 8분의 1밖에 못 써둔다. 그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상당수는 남겨놓고 죽는다. 이래 하니까 거지도 아닌 우리의 경우에야 얼마나 많이 남겨놓고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또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